안녕하세요. 생생법률쇼 진행을 맡은 최승호입니다. 매주 수요일 생생법률쇼에서는 경제 이슈를 짚어보고 분석하는 시간 함께 하는데요. 권혁중 경제평론가님 나와 계십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네, 오늘 날씨가 좀 시원해졌습니다. 네. 경제에도 좀 약간 이렇게 시원한 바람이 불어야 되는데 글쎄 말입니다. 지금 뭐 쌀쌀한가요? 아직 훈풍은 불지 않고 있다. 훈풍은 불고 있지 않다. 네. 앞으로 어떻게 될 거라고 좀 보시나요? 일단 뭐 금리 인하의 시그널이 있다 보니까 뭐 예. 자산 중심으로는 뭐 좋은 흐름은 불어올 수 있겠으나, 하지만 지금의 이제 정부의 이제 대출 조이기 정책 때문에 뭐 그런 부분도 많이 이제 좋은 흐름은 이어가지 않을 것 같고요. 네. 특히 주식 시장은 다 아시겠지만 네. 너무 안 좋죠. 우리나라만 왜 이런 건가요? 그렇습 말입니다. 지금 모든 분들이 도대체 네. 왜 우리나라만 이렇게 네. 그 금리 인하의 비컷에 네. 대한 훈풍에 대해서 이렇게 영향이 없냐라고 아. 이제는 사실상 볼멘 목소리가 지금 네. 나오고 있고요. 그 정도로 사실 우리나라 주식시장은 힘을 전혀 못 받고 있다. 오늘도 하락하고 있습니다. 우리 유능한 권혁중 평론가님과 함께 앞으로 대한민국에서 살아남기 네. 좀 내용에 대해서 조금 더 뒤에 다뤄보도록 하고요. 지금 이 방송은 유튜브를 통해서도 실시간으로 함께 방송되고 있으니까요. 많은 시청 부탁드리겠습니다. 유튜브를 통한 소통의 창구도 활짝 열어두겠습니다. 방송 중 궁금하신 질문도 올려주시면 답도 해드리니까요. 많은 참여 바라겠습니다. 여러분은 지금 생생법률쇼 함께하고 계십니다. 네, 생생 코멘트 시작합니다. 요즘 가장 화제가 되고 있는 말은 무엇인지 그 말이 나온 배경과 의미를 짚어보는 시간입니다. 한 주간의 경제 분야를 다룬 생생 코멘트 하나씩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는요. 객관적이고 고르게 구성했다. 누가 하신 말씀일까요? 정은보 한국거래소 이사장님. 어제죠. 한국거래소가 국내 증시 저평가 해소를 위해서 밸류업 프로그램의 일환으로 KLX 코리아 밸류업 지수를 네. 공개했습니다. 네. IT하고 산업재의 높은 비중을 좀 차지했거든요. 네. 평론가님, 네. KRX에서, 그러니까 한국거래소에서 이런 지수를 만든 적이 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전반적으로 이거 어떻게 보셨습니까? 저는 뭐 없는 것보다 낫다라고 생각을 네. 해봐요. 왜냐하면 그 밸류업 지수가 왜 나왔느냐라고 예. 본다 그러면 우리나라에 대해서 사실상 저평가받고 있는 주식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PBR이 네. 굉장히 낮은 것들이 있거든요. 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정부 입장에서는 제대로 된 대우를 받자. 그러면 사실상 이제 저평가받고 있고 굉장히 그 수익도 잘 나오는 네. 그런 업종들에 대해서 하나의 지수로 만들어 주겠다라고 이제는 얘기를 했고요. 네. 그 지수가 나온 게 이번에 이제 밸류업 지수다라고 보시면 예. 돼요. 그래서 이제는 이제는 정부가 발표를 했습니다. 이제 이미 시장에서는 이 밸류업 지수가요. 예. 선 반영된 부분이 있었어요. 그래서 네. 사실 발표를 하고 나서 오늘 주식 시장을 본다고 그러면 예. 좋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미 시장은 다 반영을 시켰기 때문에 예. 뭐 발표했다고 해서 이게 뭐 주식 시장에 훈풍이 불거나 네. 아니면은 뭐 주가가 뛰거나 그러지는 않았고요. 네네. 사실상 지금 이 지수가 발표된 후가 문제죠. 이제는 네. 이 밸류업 지수가 발표된 다음에 이제 그 이슈는 뭐냐? 그 다음 단계는 뭐냐면 이거 가지고 이제 펀드를 만들거든요. 네. 이 지수를 추종하는 이제 ETF라든지 네. 이 지수를 추종하는 펀드들이 나옵니다. 그러면 네. 이제는 패시브 자금이라고 보통 얘기하죠. 네. 간접 투자 자금이 이렇게 들어와요. 사실 네. 펀드를 통해서. 그러면 이제는 그때 가서는 자금이 좀 연기금이라든지 네네. 이렇게 자금이 몰릴 수 있겠죠. 그러면 그때 네. 가서 조금 더 한번 좋은 흐름을 이어갈 수는 있는데 일단은 그거는 지금 11월 말로 좀 예상하고 있습니다. 정부는. 네. 그거는 이제 11월 말로 됐고 11월 말이요. 네, 11월 말 네. 정도에 이제는 ETF 상품이 나올 거다 이렇게 네네. 보고 있고 네. 일단은 지금 상태로는 뭐 밸류업 지수를 만든다 하더라도 예. 지금 오늘 시장으로 본다 그러면 그렇게 뭐 좋은 흐름은 이어가지 않고 있는데 네. 어쨌든 간에 이 코리아 밸류업 지수를 지금 정부가 이제 만들었습니다. 네네. 그러면 어떤 기준으로 만들었냐가 이제 가장 중요한데 그렇죠. 예, 그 예. 기준을 이제는 뭐 당연히 시가총액 네.
중심으로도 당연히 따져봐야 되고요. 네. 그다음에 거래 대금 규모, 네. 이건 이제는 전체적인 그 종목이 갖고 있는 그 회사가 가지고 있는 규모를 보는 거고요. 네네. 또 하나가 봤을 때 이제 수익성, 그다음에 주주 환원, 시장 네. 평가, 그다음에 자본 효율성, 이 네 가지 핵심 지표로 이 100종목을 이제 뽑은 겁니다. 네. 그래서 이 100종목이 지수에 이제 편입이 된 건데 네. 거기 보면 선정 기준으로 보면 시총상위 400위 기업 이내에서 이제는 선정을 했고요. 네. 최근 2년 연속 적자 또는 합산손익 적자를 기록하지 않아야 되고요. 안아야 되고요. 예, 그렇죠. 2년간 배당 또는 자사주 소각을 실시한 기업, 한마디로 주주 환원을 한 기업, 한마디로 주주 친화적인 정책들을 계속 발표했던 기업들을 이제 선정을 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네. 또 한 가지 이제 PBR을 얘기하는 주가 순자산 비율이라고 얘기하죠. 네. 여기서 이제는 어느 정도 고려를 했고 네. 그 다음에 이제 자기자본 이익률이죠. ROE. 그래서 네. 투자 대비 얼마나 이익을 낳았느냐. 이렇게 해서 이제는 다양한 이제 지표들을 통해서 이제 선정을 했다라고 이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네. 저는 뭐 없는 것보다는 낫다라고 봐요. 그러니까 우리나라의 종목들 아직 빚을 못 벌고 있고 가치를 제대로 인정받지 못한 그런 종목들에 대해서 이런 지수 편입, 100종목 지수 편입에 놓고 뭐 외국인 투자자라든지 개인 투자자들이 다시 한번 그 회사를 들여다볼 수 있는 기회가 네. 되거든요. 이런 점에서는 저는 뭐 긍정적이다라고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그래서 네. 단점은 좀 있어요. 이게 아까 말씀하셨는데 지수 말씀하셨는데 코스피 200 네. 아니든지 KLS 300 지수가 있거든요. 네네네, 그렇죠. 비슷해요. 근데 제가 네. 봤을 때는 뭐 그렇게 뭐 네. 차이점은 그렇게 못 느끼는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네. 거의 종목이 좀 비슷하고요. 그렇죠. 네. 그래서 그런 점은 조금 단점으로 작용할 수 있으나 그래도 이제는 PBR이 낮은 거 한마디로 이제는 네. 제대로 된 평가를 못 받고 있는 것들 네네. 이런 것들 중심으로 했기 때문에 저는 네. 뭐 앞으로 이 지수가 활용하기 나름일 것 같다는 생각을 많이 해봅니다. 지수 선정에 있어서 아까 400위 이내. 네. 그러니까 코스피 200하고 이제 KRX 300 같은 경우에는 어쨌든 시총 300위권 안에, 뭐 맞습니다. 200위권 안에 요거를 그냥 뭐 다 넣는 건데. 네. 저 사실 좀 요거 되게 시청자분들 우리 현실성 있는 거 좀 네. 궁금해할 것 같아요. 예전에 PBR만 보고 투자했다가 상패되는 경우들도 네, 많아가지고 이게 저평가의 기준이 될 수 있느냐 PBR이. 네. 또 이제 PER도 좀 낮은 거로 어떻게 해보겠다고 했는데 네. PER도 예를 들어서 아까 ROE 말씀해 주셔가지고 네. PER도 뭐 숫자가 엄청 크면 그렇죠. 뭐 좋다 뭐 네. 이런 건데 네. 그것도 또 투자에 실패하시는 분들도 네. 있는데 요거 지금 약간 이 지수 네, 네. 안정성은 좀 있나요? 요거 하나 하고 네. 두 번째는 진짜 투자해도 됩니까? 근데 우리가 보통 이제 주식을 투자할 때 예. 세 가지 지표를 봐요. 예, 재무제표에서 보면은 금방 말씀하셨다시피 예. 이제 PBR 그러니까 이제 주가 순자산 비율이라고 보통 얘기하죠. 네. 이 계산은 간단합니다. 그냥 네. 주가에서 순자산, 그러니까 주당 순자산을 이제 나누게 되는 거거든요. 그 뜻은 뭐냐면 일단 1보다 낮다 그러면 사실 이 주가가 네. 자산보다 더 낮은 거예요. 자산 가치보다.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저평가 받고 있는 거죠. 파산할 일은 없다. 그렇죠. 예. 이제는 주가 자체가 네. 이제 저평가 받고 있다 보니까 네. 그러면 앞으로 이 주가가 더 오를 가능성이 있다. 왜냐하면 순자산인 게 뭡니까? 이제 자산에서 사실상 부채를 뺀 거잖아요. 맞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 회사가 가지고 있는 능력보다 주가는 더 낮은 평가를 받고 네, 있다. 네. 그러면 1보다 낮다? 오케이. 이거는 더 오를 가능성이 있어. 그러니까 이제 많은 분들이 PBR이 낮은 거를 보통 선택하셨던 맞습니다. 케이스가 있겠고요. 네. 근데 이게 꼭 맞느냐? 뭐 그렇게 쉽지 않아요. 그렇게 따지면 사실상 뭐 금융주라든지 네. 이런 섹터들은 더 올라야 되는데 네. 그렇지 못하는 부분도 있거든요. 네. 하지만 우리가 주식 투자를 했을 때는 하나의 지표로 또 확인을 네, 하고요. 네. 그다음에 보통 우리가 PER이라고 얘기하죠. 네. 퍼라고 얘기하는데요. 요거는 이제 주가 수익 비율이죠. 그래서 네. 순이익에서 사실상 총 주식 수를 이제 나누게 됩니다. 네, 네. 그 뜻은 뭐냐면 이게 이제 퍼가 높다라는 얘기는 이 회사가 성장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라고 그렇죠. 이제 판단을 네. 해요. 네. 그래서 이제는 PER이 높은 것들 같은 경우에는 네. 굉장히 고평가 받고 있다라고 보지만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기에는 성장 기회가 굉장히 많기 때문에 네. 고평가 받고 있다 또 긍정적으로 보거든요. 그렇죠. 그렇다고 너무 심한 네. PER은 안 되겠고 네. 그래서 이제는 이런 어떤 PER, 퍼도 이제는 같이 보고요. 마지막으로 이제 ROE, 그러니까 투자 대비 얼마나 이제는 매출을 끌어올리고 있느냐, 매출이 네. 나오고 있느냐. 그래서 투자 수익 비율이라고 보통
얘기하는데 이 ROE 비율도 우리가 같이 보게 됩니다. 그래서 이 세 가지 차트를 보고 이제는 사실상 이제 주식에 투자하신 분 있는데 이거는 네. 사실상 참고 자료고 네. 주식은 항상 심리거든요. 네. 이게 숫자만 확인했다고 해서 오른다 그러면 모든 사실 투자자들이 실패할 리가 없겠죠. 네. 하지만 제가 그래서 여쭤보는 게 네. 저는 PBR도 낮고 PER이 높고 ROE가 높은 네. 주식에 투자를 했는데 왜 항상 실패인가요? 그러니까 그게 심리적인 요인이 굉장히 작용을 하고 무엇보다 이제는 사실상 매크로 환경이 네. 우리 뜻대로 움직이지는 않는 거죠. 아, 네. 예, 그 종목만 보면은 사실상 굉장히 훌륭한 기업이고 네. 성장 가능성이 높지만은 네. 예를 들어서 전쟁이 터질 줄 누가 알았습니까? 아, 네. 예, 갑자기 코로나가 나올 줄 누가 알았겠어요? 그래서 저는 이제 시청자분들을 위해서 평론가님이 그래도 조금 뭔가 좋은 대답을 주실 거라고 생각해서 여쭤본 겁니다. 우리 아유. 윤웅한 평론가님께서 네. 네. 이 세 가지 지표 말고 네. 봐야 될까요? 이게 뭐 지수는 괜찮나요? 그래도 지수? 어떤 지수 말씀하신 그러니까 거죠? 지금 우리 아까 말씀하셨던 그 지수를 추종해서 아, ETF를 네네네. 만들면 네. 그건 좀 안정적으로 상승할까요? 네, 저는 사실상 좀 네. 긍정적으로 아까 말씀드린 긍정적으로 보고 있어요. 왜냐하면 네. 이제는 그 밸류업 지수가 있기 전에는 사실 네. 이렇게 저평가 받았던 종목을 좀 모아놓지는 않았었거든요. 네네. 그냥 시총 상위로 해서 이게 모아놓은 지수는 있어도 네네. 이렇게 저평가 받았던 주식을 모아서 사실상 오를 만한 성장 가능성이 있는 네. 지수로 만들어서 이거를 저는 그런 점에서 굉장히 긍정적으로 보고 있고 무엇보다 네. 제가 긍정적으로 보고 있는 거는 결국은 아까 패시브 자금이라 말씀드렸잖아요. 네. 이 지수를 추종하는 ETF 상품이 만들어지거든요. 네. 그러면 ETF 상품이 만들어지면 개인 투자자, 그러니까 직접 투자하지 않으신 분들, 한마디로 이제는 그냥 돈은 있는데 네네. 아 이걸 어떻게 굴리지? 이런 분들이 이제는 이런 코리아 밸류업 지수를 추종하는 ETF 상품에 투자할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지죠. 네네. 그러면은 사실상 이런 패시브 자금이 유입이 되고 그럼 네. 막대한 자금이 쏠리게 되면 다시 이제 주식은 좋은 흐름으로 네. 이어질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저는 네. 그런 관점에서 본다 그러면 네. 저는 굉장히 좋은 지수가 나왔고 네. 그래서 아까 얘기했던 이제 KLX 이사장이 그런 얘기를 한 겁니다. 이제는 네. 11월 달 말에 네. 이제 ETF 자금이 ETF 펀드가 만들어지면 아마 그때 가서는 이제는 좋은 흐름이 이어질 거다라고 그래서 얘기한 거거든요. 그래서 저는 네네. 그런 점에서는 확실히 맞다라고 좀 평가를 네, 해봅니다. 평론가님도 이 지수에 대해서 지수의 네. 등장에 대해서 상당히 긍정적으로 말씀을 해주셨는데 네. 사실 금투세 관련한 불확실성에 대해서 지금 네. 시민들이나 이제 시청자분들 상당히 또 그것을 좀 두려워하시는 부분들 계시거든요. 네. 이 지수에 찬물을 좀 끼울 수 있지 않을까? 그러니까 네. 이 지수의 이런 긍정적인 효과를 금투세의 불확실성이 조금 더 끼얹을 수 있지 않을까? 이건 어떻게 보시나요? 지금 덮고 있죠. 아. 지금 뭐 코리아 밸류업 지수 나와도 네. 주식시장에 그렇게 좋은 아. 반응을 하지 않는 이유가 사실 네. 모든 분들이 아마 다 공감하실 겁니다. 바로 네네. 이제 금투세 때문에 네. 사실상 우리나라의 국장에 대한 매력도가 잃어버리고 네. 있다라는 얘기가 나오고 있어요. 그러니까 네네. 금투세란 뭐냐 그러면 일단 내가 주식 투자를 합니다. 근데 네. 주식 투자에서 5천만 원 이상의 수익이 나오면 네. 거기서 20% 거기다 지방소득세까지 22%를 띄어가겠다는 거예요. 너무 높은 이율인 것 네, 같아요.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네네. 사실상 그렇게 되면 누가 우리나라의 주식에 투자를 하겠습니까? 그쵸. 그러니까 이게 5% 수익 받는데 22%. 그러니까요. 아, 네. 이게 생각해 보세요. 내가 어차피 저는 해당이 안 돼요. 예. 또 대다수의 우리나라의 국내 투자하신 분들한테 해당 사항이 없어요. 왜냐하면 실제 통계를 내보면은 한 여기에 들어오시는 5천만 원 이상의 이게 수익이거든요. 5천만 원 이상 수익 내시는 분들은 거의 2%도 안 될 겁니다. 네. 뭐 보수적으로 보시는 분들은 1%도 안 돼. 이렇게 말씀하시거든요. 네네. 그러면 그 극소수 분들이 사실 세금이 낸단 말이에요. 그러면 많은 분들이 그렇게 하죠. 얘기가 이제는 야당 쪽에서는 아니 극소수를 위한 정말 자산가를 위한 부자들을 위한 사실상 이런 부분 세금이다. 네네. 일반 사람들은 해당 사항 없어. 근데 왜 그런 거야? 말씀하시는데 이제 그런 분들이 빠져나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개미 투자자인데 정말로 돈이 많은 개미 투자자들이 빠져나가면 사실상 연말 가서는 이거 다 던지거든요. 던지고 빠져나갑니다. 세금 안 내려고. 그러면은 막 국장이 막 그때부터 우리나라의 증시가 떨어지기 시작하거든요. 그래서 이런 어떤 정말로 크게 투자하신 분들, 정말 큰 손들이 빠져나가면 결국에는 우리나라의 지수에 좋지가 않은 거예요. 그래서 금투세라는 영역이 이렇게 좀 맞물려 있고 그다음에 가장 개인 투자자들이 가장 이런 부분에서 불만을 갖고 있는 게 이게 우리나라 주식 투자하시는 개인 투자자들에게만 효력이 있거든요. 외국이라든지 기관 투자자들은 왜 이게 적용이 안 되는 겁니까? 이런 얘기를 많이 하시거든요. 그래서 금투세가 우리나라의 시장을 누르고 있다. 지금 보시면은 너무 안 좋죠. 사실 우리나라 좀 국장이 불합리하다.
불합리하죠. 불합리하고 지금 우리나라 주가가 계속 빠지는 이유를 본다 그러면 제가 봤을 때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심리적 요인이 굉장히 크거든요. 뭐 금투세 때문에 안 돼라는 뭐 그런 어떤 심리적인 어떤 마인드가 지금 투자자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자꾸 이제는 미장 가는 거거든요. 미국의 이제 뉴욕 증시에 투자하시는 분들이 점점 늘어지는 이유가 매력도가 떨어진다 이렇게 보기 때문에 이 금투세 이슈는 지금 계속 이슈가 되고 있고 지금 야당 안에서도 정리가 안 됐습니다. 그러니까 일단 여당과 정부는 폐지 이거잖아요. 그런데 이제 지금 야당 안에서도 이거를 유예하는 거냐 아니면은 그대로 밀고 가야 되냐 이것도 정리가 안 됐어요. 그러니까 당장 내년 1월부터 이게 적용이 돼요. 한번 완화가 유예가 됐기 때문에 이대로 가면 내년 1월부터 적용이 되는데 지금 벌써 이제 10월 달인데 뭐 정리가 안 되니 이런 불확실성이 국내 증시에 있다 보니 투자 금액이 쏠리지가 않은 거죠. 그래서 지금 뭐 주식 시장에 돈이 없습니다. 사실상 돈이 안 와요. 지금 투자를 안 하시니까. 그래서 지금 굉장히 안 좋은 흐름으로 지금 가고 있다 말씀을 드립니다. 결국은 또 해외 투자를 하는 것이 좀 자유롭다 보니까 네. 그럴 것 같습니다. 그 밸류업 지수 발표가 좀 증시 상승에 좀 동력이 될지 네. 소문난 잔치에 좀 그칠지는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은데 네. 죄송합니다. 최근 그 모건 스탠리가 네. 반도체 겨울 보고서를 좀 냈지 네, 않습니까? 맞아요. 그 PC 수요 감소, 그다음에 HBM 공급 과잉 가능성을 좀 언급을 했었는데 네. 리포트 직전에 대량 매매 의혹이 있어서 좀 금감원이 조사에 네. 들어갔다고 네. 하는데 어떻게 보세요? 반도체 지금 좀 마이크론 실적 발표도 좀 내일로 예정돼 있고. 그러니까요. 이게 지금 오늘 삼성전자 또 빠지더라고요. 그러니까 그 이유가 외국인들이 정말 많이 팝니다. 지금 9월달 들어와서 한 번도 순매수를 안 했어요. 계속 순매도입니다. 외국인들이. 정말 너무 심해도 너무 심한 거죠. 근데 왜 외국인들이 이렇게 삼성전자를 팔고 있느냐? 실제적으로 지금 이제 레거시 반도체라고 얘기하는 뭐 D램이라든지 플래시 메모리 같은 경우가 지금 단가가 안 나오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수요 자체가 없다 보니까 이게 매출이 안 일어나겠죠. 그리고 그러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DDR4 같은 경우가 이제 사실상 단가가 많이 떨어졌어요. 하나 팔아도 사실상 그 예전만큼 수익을 못 얻습니다. 삼성전자가. 네. 그러다 보니까 지금 외국인들이 그런 것을 보고 뭐 반도체의 겨울이 왔다라고 평가하면서 이제 매도를 이제 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는데 뭐 틀린 말은 아닙니다. 지금 DDR4 같은 경우에도 실제 단가가 떨어지고 있는 상황은 맞는데 근데 이제는 중요한 건 그거예요. 뭐 DDR 쪽에서 본다 그러면 일단 DDR5가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의 컴퓨터를 여러분 사시면 메모리 칩, 메모리가 대부분 DDR5로 나옵니다. 저도 최근에 컴퓨터 하나 샀는데 다 DDR5더라고요, 램이. 그러니까 DDR4는 사실 최신 기계는 들어오지는 않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금에 나오는 IT 수요 중에서 DDR5가 한 50에서 한 60% 정도가 나오고 있어요. 정확히 보면 한 40에서 50% 정도가 대부분이 이제 DDR5로 나와요. 그래서 레거시 반도체 중에서도 뭐 지금 외국인들이 걱정하는 또한 투자 보고서에서 얘기하고 있는 이제는 이런 반도체의 겨울은 모르겠습니다. 이거는 정말 외국인들의 시각에서 바라본 거지 실제 우리나라 시각이라든지 투자 보고서를 보면 꼭 그렇지만 않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점들은 사실상 좀 같이 보셔야 되고 또 한 가지가 이제 HBM의 이슈가 끝나겠느냐. 그러니까 AI에 대한 뭐 거품론 이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이제는 그렇죠. 이 거품론이 꺼지면서 네. 뭐 삼성전자, SK하이닉스 안 좋을 거야라는 게 이제 모건 스탠리의 네네. 보고서에 이제 담겨 있는데 저는 꼭 그렇지도 않다라고 보거든요. 이제 AI 시장은 이제 시작이고 그렇죠. 그렇게 되면 HBM은 계속적으로 폭발적으로 증가될 수밖에 없는 영역이고요.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뭐 지금 뭐 틀린 보고서는 아니겠지만 네네. 그래도 너무 과도하게 시장이 움직이고 있다. 물론 SK하이닉스는 뭐 첫날 그 보고서 나오고 나서 그 당일날만 크게 빠진 케이스지만 삼성전자는 계속적으로 지금 안 좋은 흐름을 네. 이어가고 있어서 이런 부분은 좀 우려스럽다고 좀 생각을 해보겠고요. 마지막으로 이제는 마이크론 실적인데 요거는 이제는 뭐 좋지 않을 거라고 지금 시장에서는 내다보고 있습니다. 근데 이거 선 반영되고 있거든요. 이미 주시장에. 네.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지금 그러다 보니까 외국도 지금 보합세로 반도체에 관련돼서 이렇게 흘러가고 있는 모양새다 보니까 뭐 당분간 반도체주는 좀 좋지 않을까. 왜냐하면 좋지 않을 거라 보고 있는데 외국인들이 네. 계속 팔고 있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말씀드립니다. 9월 내내 순매도. 너무 심각해요. 네, 좀 심각하네요. 네. KRX 코리아 밸류업 지수 향후 어떻게 될지 좀 네. 계속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반도체 시장 사실 우리나라에게 너무나 중요한 또 시장이지 맞습니다. 않습니까? 그래서 좀 다른 나라에서도 지금 막
또 한다는 얘기가 또 네. 있어서 네. 반도체 이제 기존 강국들 말고 네. 반도체 시장 혹시 뭐 들으셨겠지만 사우디 아, 네네. 네네 저 그거 약간 얘기 드리는 건데 네. 어떻게 보시나요? 혹시 중동의 네. 오일머니가 네. 반도체 시장에 들어온다고 한다면 네. 실제로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는 개인적 생각인데 네. 실패할 거라고 봅니다. 아, 네. 왜냐하면 사실 기술 집약적 시장이거든요. 네네. 과거부터 이제 기술력을 쌓아오지 않으면 음. 사실상 그 수율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네. 제가 봤을 때는 저는 모르죠. 갑자기 이제는 뭐 정말로 반도체 회사를 인수해서 들어가는 케이스겠지만은 네네.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뭐 오일먼으로 해결할 수 있는 문제는 아니라고 봐요. 네. 그렇기 때문에 음. 특히 이미 반도체 시장은 사실상 국가에서 관리하는 전략 사업 중에 네네네. 하나입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함부로 사실상 뭐 오일먼이 있다고 해서 이걸 인수하거나 그거 가지고 운영을 하거나 기술 개발에 들어가지 못하는 영역이거든요. 그래서 저는 뭐 아무리 뭐 오일먼가 크더라 하더라도 제가 봤을 때는 접근할 수 없는 영역일 시장이다. 거고 실패할 가능성이 굉장히 크다라고 생각을 해보겠고요. 그런 네. 점에서 보면 SK하이닉스라든지 네네. 삼성전자, 뭐 마이크론 이런 회사들이 참 대단한 거죠. 그래서 네. 이런 점에서는 좀 긍정적으로 보고 있고 네. 다시 한번 좀 말씀드리지만 삼성전자가 우리나라의 시총의 한 20%를 차지합니다. 네네네. 삼성전자 빠지면 네. 코스피 지수는 빠질 수밖에 없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렇죠. 지금 계속 네. 빠지는 이유가 네. 그런 이유 때문에 그렇거든요. 음. 그래서 저는 지금 뭐 저희 쪽에서는 그런 얘기를 해요. 그래서 네. 우리가 모르는 뭐가 있나? 아, 외국인들이 아니 너무 심하니까 그럴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왜 계속 하니까 혹시 우리가 모르는 뭐가 있나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음. 정말로 좀 지금 약간 좀 의구심을 가질 수밖에 없는. 공급과잉 문제도 나왔고 네. 사우디 국부펀드에서는 또 간다고 하고 네. 인텔은 휘청거려서 퀄컴이 인수한다고 하고 그러니까요. 이런 부분들에 있어서 사실은 이제 대한민국이 반도체 강국인데 HBM이랑 SK하이닉스랑 이제 삼성전자가 어떻게 또 이렇게 대응할지에 대해서 좀 귀추가 주목돼서 좀 질문드렸습니다. 아, 네네. 네네. 저희는 첫 번째 생생 코멘트 마무리하고요. 두 번째 생생 코멘트 만나보겠습니다. 절대 MBK와 함께 하지 않을 것. 누가 하신 얘기일까요? 이재중 고려아연 부회장님이신데 고려아연이 기자회견을 열고 사모펀드 운용사 MBK 파트너스하고 영풍의 경영권 인수 시도에 반발을 했습니다. MBK하고 영풍도 연일 반대 입장을 내놓으면서 공방이 좀 가열되고 있는데요. 평론가님, 네. 고려아연하고 영풍이 70년 넘게 좀 동업 관계를 이어왔었는데 네네. 왜 갈등이 불거졌는지 좀 짚어봐 주시죠. 그러니까 저는 이번 사태를 보면서 역시 동업은 안 동업 좋다. 어렵다. 네. 동업은 참 어렵다라는 어렵다. 이제 말씀을 드려요. 물론 선대 회장들은 굉장히 돈독했습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네네. 이제 장병희, 장기호 다 이제 돌아가셨는데 이 창업주들이고요. 이분이 이제 힘을 합쳐서 이제 영풍이라는 회사를 세우고 네. 그다음에 74년도에 이제 고려아연을 이제 설립하게 됩니다. 이 고려아연은 이 비철금속 재련 부분에서 세계 1위 기업이에요, 사실상. 네. 그래서 굉장히 유명한 회사고 외국인들 많이 투자하는 회사입니다. 고려아연이 굉장히 잘 나가는 회사예요. 일단 네. 그렇게만 기억하시면 됩니다. 그런데 이제 문제가 생깁니다. 이제는 말 그대로 지금 영풍과 그다음에 이제 고려아연에 이제 싸움을 붙었는데 이걸 경영을 이분화했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제 공동 창업주니까 각자 맡은 분야가 있을 거예요. 그래서 일단은 지금 영풍 같은 경우는 이제 장씨 집안이 맡았고 그다음 고려아연은 이제 최씨 집안이 맡아서 하고 있는데 네. 뭐 결론적으로 보면 고려아연이 잘 나갑니다. 네. 근데 영풍은 사업이 잘 안 좋아요. 그래서 이제 영풍 쪽에서 이제 은근히 이런 얘기를 합니다. 야, 현금 배당 좀 해줘. 이런 얘기를 했는데 이제 고려아연 쪽에서는 워낙 좋은 기업이고 잘 나가니까 뭐 배당할 수는 있겠죠. 하지만은 배당을 하지 않고 사실상 이제는 기술 투자에 올인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네. 아마도 이제 우리가 나아갈 거는 신성장 동력이고 새로운 사업에 투자해야 돼. 배당할 여력 없어. 네. 거기서부터 이제 트러블이 일기 시작을 했거든요. 아. 그러면서 결국에는 이제 장씨 집안과 최씨 집안의 싸움이 되고 네. 사실상 이제 장씨 집안이 하니까 좀 이상한데 이제 영풍 쪽에서는 사실상 2세대입니다. 네. 재벌 2세라고 좀 네네네. 표현할 수 있겠고 이제 최씨 집안 같은 경우에는 네. 이제 3세대 3세대. 재벌. 네. 그래서 이제는 손잡벌이고죠. 네. 이제는 창업주에. 그러다 보니까 또 나이 차도 20살 이상이 벌어져요, 사실. 네네. 그러다 보니까 좀 세대 차이도 있고 의견도 안 맞고 이러면서 결국에는 어떻게 되느냐? 이제 영풍 쪽에서 그러면은 우리 지분 다 팔겠다. 누구한테? 사모펀드한테. 그러면 이제 MBK라는 이제 파트너스라는 사모펀드가 네. 거기서 끼기 시작합니다. 그쵸. 그러면서 지금의 어떤 싸움은
고려아연과 네. MBK 파트너스 사모펀드와의 경영권 분쟁으로 붙은 거예요. 한마디로 이 영풍 지분을 인수하고 이제 공개 매수해서 추가 지분까지 인수해서 경영권을 가져오겠다. 누가? 네. MBK 파트너스라는 사모펀드가. 아. 그럼 고려아연 쪽에선 방어를 네. 해야 되겠죠. 네네. 그래서 지금 이렇게 싸움이 붙고 있는 경영권 네. 싸움이 붙고 있다. 이게 현실이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근데 고려아연 측이 만약에 네. 뭐 특별히 뭐 사모펀드가 들어오든 네. 말든 경영권에 그렇게 큰 흔들림이 없다고 한다면 이렇게 경영권 찬탈을 위한 사모펀드의 적대적 M&A다라고 이렇게 주장을 하면서 기자회견도 하지 않았을 것 같은데요, 네. 평론가님. 위험하죠. 이게 뭔가요? 왜 이럴까요? 지금 결국에는 지분을 많이 갖고 가는 사람이 승자입니다. 네, 그렇죠. 네. 그래서 이제 지분 싸움에 들어갔는데 네. 그럼 당연히 이제 영풍 입장에서 또한 MBK 입장에서는요. 네. 지분이 부족하잖아요. 지금 지분율을 본다 그러면 네. 최윤범 고려아연 회장 우호 지분이 한 33%에 네, 지금 화면 나오고 있죠. 있네요. 네. 네, 33% 정도 되고요. 네. 그다음에 이제는 영풍 및 이제 장현진 고문 측 지분율이 오. 이게 보면은 지금 MBK 파트너스 공개 지분 아직 와. 공개 지분 안 했습니다. 이제 네. 매수 안 했어요. 네. 거의 비슷해요. 33%. 네. 거기에서 이제 MBK가 들어오면서 이제 공개 매수 지분까지 14% 하면 나중에 되면 이제 47%가 되는 겁니다. 엄청 많은 숫자네요. 그러면 이제 경영권 뺏기는 거예요. 아. 고려아연을 이제 놓치게 되는 거죠. 그렇게 네. 된다 그러면 형 경영진들이 물러날 수밖에 없는 영역이고 네. 그래서 이제는 어떻게든 간에 고려아연 측에서는 이걸 지켜내기 위해서 네. 이제는 버티기로 들어가고 있는데 네. 그래서 이제는 MBK 입장에서는 공개 매수하겠다. 얼마에? 66만 원에 공개 매수하겠다라고 밝힌 상태입니다. 네. 그래서 이제 주가가 주가가 그냥 아주 출렁이게 되는 거죠. 네. 폭등을 네, 했나요? 그렇죠. 폭등할 수밖에 없죠. 왜냐하면 그렇죠. 예. 자세히 보세요. 일단 맞습니다. 그 공개 매수하기 직전에는 네. 주식이 50만 원대였습니다. 아, 네. 50만 원대였다가 갑자기 공개 매수하겠대. 60만 원에 사겠대 60만 누가. 원에, 예. 그러면은 그거 팔입니까? 그렇죠. 안 팔죠. 예전에 예, 또 하이브 관련됐을 맞습니다. 때 예. 그래서 과거에 SM 주식 그때 이슈도 있었잖아요. 네. 안 팔아요 일단. 네. 안 팔고 분명히 항상 그럽니다. 주식시장에는 무슨 속설이냐면 경영권 분쟁 붙으면 주식 폭발해. 그렇죠. 주식 엄청 올라. 그러니까 투자자들이 오히려 그 고려한 주식을 더 살려고 지금 하지 네. 팔려고는 안 해요. 그러니까 주가가 폭등하기 시작합니다. 네. 이게 70만 원. 오늘 기준 지금 제가 금방 보고 지금 왔는데 70만 원이요? 예. 70만 원을 넘어섰어요. 물론 소폭 빠진 겁니다. 네. 예, 소폭 빠졌지만 그래도 70만 원을 이제 넘기고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네. 지금 이제 주가가 이렇게 폭등하기 시작했다라고 보시면 네, 되겠고 어쨌든 간에 지금 어제 그래서 이제는 고려아연 부회장이 네. 그래서 이제는 고려아연 쪽에서 인터뷰를 했습니다. 네. 기자간담회를 하면서 네. 어떻게 우리는 할 것인가라는 얘기를 어제 했어요. 네. 했는데 뭐 시장의 예상대로 사실상 뭐 우리의 백기사가 누구다 이런 얘기는 안 했습니다. 왜냐하면 전략적인 거죠. 그렇죠. 만약에 아까 말했을 때 우호 지분 네네. 이게 우호 지분인데 네네. 누가 우리를 밀고 있다, 누가 우리를 도와줄 거다라는 얘기를 전략적으로 안 했어요. 얘기를 전혀 안 했습니다. 그럼 네. 누가 나왔느냐? 아까 말씀드린 이재중 부회장이 나왔는데 네. 이분 같은 경우는 CTO예요. 그러니까 최고 기술 책임자입니다. 네. 기술을 하셨던 분이거든요. 네. 고려아연에서 40년 근무하신 분, 네네. 거의 전설적인 분이시죠. 네네. 이분이 나와서 사실상 기자회견을 했거든요. 네. 그 뜻은 뭐냐면 고려아연에 뭐 그런 얘기도 했습니다. 만약에 MBK 쪽으로 넘어간다 그러면 우리는 다 퇴사할 거다. 기술진 다 퇴사할 거다. 이런 얘기까지 했거든요. 그러니까 그 뜻은 뭐냐면 배수의 진을 친 거예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우리는 이 적대적 M&A에 대해서 찬성할 수 없고 네. 우리의 기술을 뺏길 수가 없다. 네. 예,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만약에 경영권을 뺏기게 된다 그러면 우리 기술진들 그럼 워낙 엄청난 타격이잖아요. 그렇죠. 예, 우린 기술진은 다 퇴사할 거다. 이런 얘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배수진을 치면서 주주를 설득하는 거예요. 그 자리는 결국에는 주주를 설득하는 겁니다. 그렇죠. 절대 야. 공개 매수에 응하지 말아달라 이런 얘기고요. 사실상 지금 그래서 지분 싸움에 들어간 거예요. 그래서 사실상 이게 투자자 입장에서 보면 재밌습니다. 그렇죠. 예, 이게 투자자 입장에서는 환호할 만할 것 같긴 한데 내 돈이 증식이 되니까. 네, 지금 MBK가 이제 사모펀드지 않습니까? 네. 어쨌든 경영권을 좀 잡게 되면 우려될 것 같아요. 사모펀드는 어쨌든 수익을 좀 맞습니다. 쫓기만 하니까. 근데 고려아연도 제가 지금 얘기를 들어보니까 고려아연 측도 지금 기술진 퇴사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지 우리가 매수를 해서 경영권 확보하겠다는 얘기는 네. 못하는 걸 보면 네. 사실상 자금력이나 네. 아니면 이 회사를 경영을 유지할 수 있는 우호 지분이 네. 그만큼 또 안 된다라는 네. 것을 좀 이렇게 시장에 보여준 게 아닌가.
근데 저는 그렇게 보지 않아요. 아 오히려 예, 왜 그러냐면 네네. 아끼고 있는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아, 예, 왜냐하면 왜냐하면 아끼고 있다. 예, 100기사를 미리 노출하면은 네네. 당연히 MBK 측에서 그 상대 그렇죠. 측에서 움직일 수밖에 없거든요. 네네. 설득 작업을 하던 네네. 뭐든 간에 분명히 움직일 수밖에 없는 영역이에요. 네네.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어제 기자회견에서 본다 그러면 저는 쉽사리 이제 전략적으로 노출하지 않았을 거라고 봅니다. 네. 분명히 저는 고려아연 쪽에서 네. 분명히 100기사가 누가 나올 거라고 저는 생각하고 아, 있고요. 네. SM 주식도 그랬잖아요. 사실 맞아요, 하이브라는 맞아요. 100기사가 나왔듯이 맞습니다. 네네. 누군가가 분명히 이제 100기사의 역할을 할 것으로 보고 있고 그런 측에서 본다 그러면 쉽사리 먼저 아마 고려아연 쪽에서는 노출하지 네. 않았을 거다라고 보고 있어요. 그래서 아. 전략은 뭐냐 그러면 서로 숨기고 있는 겁니다. 아, 예, 아직까지는 서로, 전략적 네. 노출을 전혀 안 하고 있는 거고 네. 결국에는 사실상 공개 매수 된다 그러면 이제 10월 4일까지거든요. 네, 맞아요. 예, 10월 4일인데 이것도 참 재미있는 부분인데 네. 이게 24일에 이제 사실상 공개 매수 금액을 바꾸려 그러면 네네. 9월 24일까지 사실상 요청을 해야 돼요. 네네. 왜냐하면 우리는 지금 66만 원에 살려 그럽니다. 근데 주가가 지금 70만 넘어가잖아요. 네. 그럼 공개 매수가 어그러질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럼 실패한단 말이에요. 네. 그러면 당연히 MBK 입장에서는 그걸 금액을 높여야 될 거 아닙니까? 네. 그럼 70만 원 높일게요. 뭐 72만 네. 원 높일게요. 그 공개 매수 하겠습니다. 네. 우리한테 팔아주세요. 이렇게 네. 해야 되는데 그 수정할 수 있는 기회가 24일란 말이에요. 네. 왜냐하면 10일 전에 돼야 네, 되거든요. 네, 네. 근데 이제 그게 10일 전이니까 10월 4일까지예요. 그런데 그렇죠. 재밌는 게 5일과 6일이 주식 장이 안 열리는 날입니다. 네. 그러니까 이제 사람들은 처음에 24일까지로 알고 있었어요. 주식을 변경할 수 있는. 네. 그런데 어차피 5일과 6일이 장이 안 열리니까 알고 보니까 26일까지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도 하나의 트릭이었죠, 사실상. 그러니까 이제는 사실상 이제 MBK 쪽에서 머리를 썼는데 네. 그게 이게 딱 들켜버린 거죠. 아. 이런 어떤 포인트도 있어요, 사실. 네. 그러니까 굉장히 머리 싸움이 막 치열하거든요, 이쪽에서. 예, 어떻게든 간에 지금 전략적 노출을 하지 않기 위해서 서로 속고 속이는 이런 어떤 정말 그 영화에 보는 드라마에 보는 그런 장면들이 치열한 네. 네. 두뇌 싸움이네요. 이게 주주를 갖고 있는 분들은 자기 네. 주식이 오르니까 좋고 네. 주식을 안 갖고 있는 분들도 흥미진진한 거예요. 네. 이거 어떻게 될까? 이런. 시청자분들은 어떻게 해야 됩니까? 시청자분들 그냥 즐기시면 사야 됩니까? 팔아야 네, 매수를 네. 해야 돼. 근데 지금 사고 싶어도 안 살 나와요. 수가 없어요. 안 나와요. 지금 주식이 안 나와서 네. 물론 지금 조금씩은 지금 실망 매물이 좀 나오고 있는 부분이 있어도 네. 그래도 일단은 지금 몇 %% 올랐냐면 이거 5만 원, 50만 원대 주식이 지금 70만 원 돼 버렸으니까 지금 뭐 계속 상한가인가요? 계속 상한가를 치고 있는 상한까지는 아니더라도 네. 상승폭이 계속 증가되고 있는 부분은 있습니다. 그래서 네. 근데 최근에 와서는 좀 실망 매물이 나왔죠. 하지만은 제가 봤을 때는 뭐 항상 조심해야 될 거는 미리 말씀드리지만 공개 매수 끝난 다음에는 폭락합니다. 네, 네, 네. 그렇기 때문에 이런 점들은 주의하셔야 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네, 평론가님께서 좋은 말씀 해주셨고요. 저희는 좀 이 두 번째 생생 코멘트 관련해서 고려아연 주식 경영권 분쟁 좀 계속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희는 세 번째 생생 코멘트 넘어가 보도록 할까요? 세 번째 생생 코멘트 좀 보시죠. 한우보다 비싼 배추. 이게 가능한 건지 모르겠는데 네. 물가와 관련된 얘기로 보입니다. 시장 마트 찾은 소비자분들께서 배추 한 포기 가격이 2만 원으로 치솟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네. 평론가님, 배추를 사려던 소비자들이 그냥 발길을 좀 돌리고 있는데 배추 한 포기 2만 원 넘는 가격. 이게 가능한가요? 이 추석 전에는 가능했습니다. 네. 지금은 좀 싸졌어요. 지금은 이제 내려갔는데 네. 그 추석 명절 전에 이 배추 네. 한 포기 2만 원이었어요. 그래서 이제는 그게 언론 보도가 되면서 크게 확대가 네네. 됐죠. 근데 지금은 이제 좀 내려갔습니다. 추석 명절 끝나고 배추 한 포기당 보면 한 15,000원? 그것도 비싸죠, 사실. 네. 한 포기에 15,000원 이렇게 그쵸. 되고 뭐 예를 들어서 마트 할인까지 받으면 이제 10,000원대 초반이긴 한데 지금 시장 가 보시면은 그래도 많이 비싸다라는 생각이 많이 들 수 있죠. 당연히 지금 네. 10,000원이 넘어가다 보니까 그래서 금배추가 됐다라는 얘기를 많이 하시죠. 근데 이게 뭐 배추만 비싸진 게 아니라 지금 시금치가 퍼센테이지가 전월 대비해서 124% 올랐습니다. 와. 배추 같은 경우에는 전월 대비해서 73% 올랐고요. 그러니까 와. 이게 생산자 물가 지수가 최근에 이제 발표가 됐었어요. 네. 여기에 보면 농축산물, 그러니까 축산물은 그나마 덜 올랐는데 농산물이 정말 크게 올랐습니다. 그래서 생산자 물가를 봐도 뭐 배추뿐만 아니라 모든 농산품이 다 올랐다는 걸 확인할 수 있고 네. 그런 점에서 보면 왜 올랐을까라 본다 그러면 네. 다 이미 예상하셨을 겁니다. 폭염 때문에 그렇습니다. 폭염이요. 예, 폭염이 있다 보니까 지금 뭐 배추값이 크게 상승했던 부분이 있고요. 네. 우려스러운 점은 하나가 더 있어요. 그러면 네. 이제 많은 분들이 그럴 겁니다. 그래, 여름 배추는 포기했다고 쳐. 네. 그러면 이제는 김장철 네네. 배추. 그렇죠. 네네. 야, 이거 그러면 가을 배추 나오는 거 이거 가격이 어떻게 될까? 이런 걱정을 많이 하시는데 네.
안 좋은 소식이지만 네. 지금 남부지방에 호우가 있었잖아요. 맞아요. 예, 그러다 보니까 이제 폭염은 끝났는데 네. 비 때문에 지금 뭐 작황이 안 좋다고 해요. 지금 네. 그래서 지금 김장 배추도 오를 가능성이 없잖아 있다. 김장 배추는 좀 심각할 것 같은데요. 그러니까요. 그래서 지금 정부가 부랴부랴 뭘 했냐면 지금 뭐 난리잖아요. 배추 못 사서 김장 못 넣는 거 아니냐. 그래서 이제는 네. 중국에서 중국산 배추를 지금 이제는 수입을 했습니다. 이미 했어요. 아. 이거 할당관세해서 할당관세라는 거는 사실상 이제 수급에 따라서 관세를 이제는 제로로 하든지 더 높이든지 하는 건데 지금 관세 없이 중국에서 배추 들어왔거든요. 이미 네. 들어왔고요. 요거 이제는 풀리기 시작할 겁니다. 네네. 장에서. 그래서 마트 가 보시면 이제는 그 뭐 중국산 배추가 아마 있을 수도 있어요. 근데 대부분 중국산 배추는 아시겠지만 개인 소비용이 아니라 대부분 업자거든요. 그렇죠. 뭐 예를 들어서 그 김치를 담그는 회사들 이런 쪽에다 네. 전량 납품하는 케이스가 있는데 네. 근데 만약에 정말로 너무 시장에 불만의 목소리가 많으면 진짜 마트에서도 김장용 중국산 네. 배추가 풀릴 가능성도 있다. 그래서 이미 수입이 되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중국산 배추 수입되면 네. 약간 좀 수급이랑 가격 안정이 좀 될까요? 이거 예전에 사실 좀 대파 한 단에 얼마다 이런 지금 막 정부가 네. 어쨌든 서민 물가에 좀 개입을 해야 되는 타임으로 좀 보이긴 하는데 이런 것들 좀 안정이 될 수 있을까요? 저는 좀 그나마 지금보다 나을 거라 봐요. 왜냐하면 많은 분들이 궁금하실 거예요. 그러면 네. 지금의 일단 우리나라 배추 살려고는 10,000원이 넘어가는데 네. 그럼 중국산 배추는 얼마일까? 네. 지금 보면 한 3,000원 정도. 네. 지금 이제는 시장에서 나오는 얘기, 그다음에 정부의 얘기는 한 포기당 중국산 배추 3,000원 정도에 이제 네네. 보급이 될 것으로 네네. 공급이 될 것으로 지금 보고 네. 있고요. 근데 중요한 건 그거예요. 지금 배추값이 오르는 이유는 사실상 공급보다 수요가 많아서 그런 거잖아요. 네. 그럼 수요가 어디 있느냐? 김치 공장들입니다. 네. 김치와 관련된 배추를 사용하는 이제 공장들이거든요. 네. 여기에 이제 물량을 다 준다는 거죠. 중국산 배추. 네네. 그러면 이런 공장들 입장에서는 이제는 당연히 이제는 그 물량이 중국산 배추로 들어오니까 나머지가 이제 시장에 나올 거란 말이에요. 네. 한국산 배추가. 네. 이런 점에서 이제 시장의 안정화를 꾀하겠다라는 건데 네. 하지만은 뭐 없는 것보다는 낫겠죠. 단위 중국산 배추가 수입 전보다는 가격 측면에서 없는 것보다는 낫겠지만은 뭐 큰 제가 봤을 때는 막 피부적으로 느낄 정도의 배추 가격이 떨어지겠냐라고 봤을 때는 조금 어렵지 않나. 왜냐하면 전반적으로 아까 말씀드린 폭염 때문에 네. 작황이 너무 좋지 않다 보니까 네네. 전반적으로 다 올랐거든요. 그래서 올해 폭염 때문에 사실 우리 소비자들 그다음에 네. 시민들이 가장 불안했던 게 전기세입니다. 네. 전기세. 근데 올해 4분기 전기요금을 한전에서 통결했습니다. 네. 아주 의외였어요. 적자도 상당히 좀 심하고 여름도 좀 지나가서 인상될 줄 알았는데 동결은 했습니다. 근데 제가 이제 사실 이제 막 전기 요금들이 막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폭탄 맞으신 분들이 상당히 맞아요. 있어요. 네. 평론가님 이거 어떻게 보시나요? 전기세. 민심이 두렵죠. 네. 네, 저는 그렇게 봅니다. 왜 그러냐면 저는 사실 올릴 줄 알았어요. 왜냐하면 네. 아까도 말씀하신 누적 적자가 지금 상당하거든요. 43조 원 누적 적자. 저는 이게 말이 안 된다고 보고 사실 이 누적 적자의 원인은 뭡니까? 싸게 들어와서 이게 싸게 들어와서 비싸게 팔아야 되는데 이게 기업이 당연한 수순 아니겠어요? 네. 근데 비싸게 연료로 들어와서 비싸게 들어와서 이제 싸게 공급하다 보니까 당연히 한전 입장에서는 마이너스가 날 수밖에 없어요. 네. 결국에는 이거는 국민적 비용이 나중에 더 커집니다. 그래서 네. 저는 이거는 높여야 된다라고 끊임없이 저는 얘기를 하고 있어요. 전기요금이 더 높아져야 된다. 뭐 방법이 없잖아요, 사실. 그래서 전기요금이 이번에 인상이 될 거라고 봤는데 저도 네. 굉장히 의외였습니다. 네. 동결을 했단 말이에요. 그 네. 동결은 역시나 지금 아시겠지만 아까도 말씀하셨잖아요. 누진제 때문에 네. 지금 8월 전기요금 폭탄 맞으신 분들 나오거든요. 네. 지금 9월은 누진제가 사실상 이제 원래대로 돌아옵니다. 네. 그러니까 7월, 8월 같은 경우는 누진제를 좀 폭을 넓게 해서 그나마 이제 덜 오르도록 완화했는데. 만들었단 말이에요. 근데 네. 이게 누진제가 원래대 구간으로 들어와 버리면은 네. 뭐 9월 달에도 더웠잖아요. 네, 에어컨 그렇죠. 그대로 쓰신 분들은 맞습니다. 아마 9월 달에 더 폭탄 맞는 거예요. 사실상 큰일 전기요금. 났네요. 그래서 지금 아마 전기요금 8월 달 지금 막 거기서 다 관리비 받으셨을 텐데 네. 놀라셨잖아요. 네. 9월 달도 만만치 않을 거다.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는 거죠. 이런 상황에서 전기요금 올리겠다 하면 네. 아마 대다수의 국민들이 아마 굉장한 스트레스를 받을 거라고 봐요. 그래서 아마 정부가 이런 어떤 정무적인 판단도 저는 했을 거라고 보거든요. 네, 그래서 네. 이런 어떤 민심을 보면서 조정을 했을 거라고 생각을 해봅니다. 네. 어쨌든 간에 지금 전기 요금은 저는 뭐 오를 네. 수밖에 없는 구조로 간다라고 생각을 해봐요. 네.
아, 43조 원은 상당히 좀 많은 네. 누적 적자인 것 같은데 어쨌든 뭔가 전기세와 관련 소비자 물가가 조금 안정이 됐으면 소비자들이 팍팍한 삶이 좀 나아지지 않을까라는 생각 좀 해봅니다. 지금까지 생생 코멘트 만나봤고요. 저희는 뉴스픽스로 다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은 지금 생생법률쇼 함께하고 계십니다. 네, 분야별 가장 핫한 소식을 집중 분석해보는 시간 뉴스픽스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매주 수요일에는 경제 분야 주요 이슈들을 좀 짚어보고 있는데요. 오늘 만나볼 첫 번째 주제는 미국 빅컷 단행하고 집값 둔화, 한은은 10월에 금리를 내릴까입니다. 평론가님, 미국이 기준금리 4년 반 만에 대폭 낮췄습니다. 0.5% 낮췄는데 가계대출 증가 속도가 좀 떨어지고 서울 아파트 가격 상승폭이 좀 줄어드는 모습입니다. 한국은행이 다음 달에 금리를 내릴지 좀 관심이 집중되고 있는데요. 사실 상당히 큰 이슈였어요. 계속 맞습니다. 뭐 전쟁, 유럽 쪽은 전쟁하고 있고 하는데 이거 물가와 실업률 계속 추이 보면서 결국엔 연준이 비판받다가 빅컷했어요. 빅컷 안 할 수도 있다고 했었는데 빅컷했어요. 그래서 0.5포인트 낮췄는데 어떻게 보시나요? 이거 그 다음에 이제 11월에 또 빅컷한다는 얘기도 또 있어서 요거까지 한번 좀 짚어봐 주시죠. 자, 일단은 아까 카피에서 봤었을 때 빅컷을 단행했는데 집값 상승 둔화가 됐다. 사실상 이게 공식적으로 보면 안 맞는 말이죠. 그렇죠. 원래는 당연하죠. 그렇죠. 원래는 빅컷 되고 그러면 돈이 금리가 많아지니까. 금리가 크게 떨어졌으면 사실상 그 막대한 이제 유동성이 풀린다는 맞아요. 얘기고요. 그러면 자산 시장에 대한 관심이 갖게 되고 자산 시장에 대한 관심이 가지면 투자 자금이 몰리게 되고 그러면 오히려 많은 분들이 이런 자산 시장 어디겠습니까? 주식과 주식, 부동산, 그다음에 부동산, 그다음에 코인까지 이런 데 돈이 몰리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아까 우리가 카피에 봤듯이 오히려 상승폭이 둔화됐대요. 그럼 이걸 어떻게 해석해야 되느냐? 정부의 대출 조이기의 영향인 겁니다. 9월 달부터 아시겠지만 스트레스 DSR 2단계가 적용이 됐습니다. 이거 굉장히 시장에 크게 영향을 미치고 있거든요. 그렇죠. 이거뿐만 아니라 이제 은행들이 자체적으로 대출 규제에 들어간 거는 다 아실 거예요. 그래서 내가 주담대를 받기 위해서 은행 가시면요 정말 까다롭게 굽니다 요즘에. 그러니까 사실상 총량 규제가 들어왔기 때문에 우리나라의 부동산 시장은요 이원화돼 있습니다. 정말 자산가들 진짜 뭐 청담동이라든지 고급 빌라촌이라든지 이런데 자산이 많으신 분들 원래부터 많으신 분들은 사실상 이런 대출에 전혀 영향이 없고요. 일반 우리가 보고 있는 아파트 시장이라든지 서울 수도권 외곽이라든지 그다음에 이제 청년들이 많이 가는 또 신혼부부 많이 가는 뭐 마용성 쪽 이런 데는요. 대출 대부분 끼고 사시거든요. 대출 규제가 들어오면 사실상 이제는 수급 측면에서 본다 그러면 부동산 시장을 매수할 수 있는 여력이 생기지 않아요. 그러니까 이제 대출 규제가 들어오다 보니까 성장세가 상승폭이 좀 둔화되고 있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그런데 이거는 지금의 문제고요. 제가 봤을 때는 이제 금리 인하가 빅컷이 되고요. 금방 말씀하신 것처럼 뭐 미국에서는 한 번도 빅컷이라는 얘기가 나오고 있고, 그거는 제가 봤을 때는 뉴욕 시장에 늦어질 것 같다. 뉴욕 시장의 어떤 기대치고 제가 봤을 때는 0.25%포인트 정도 단계적으로 정도 할 수 있을 것 같다. 단계적으로는 이제는 내리겠지만 어쨌든 간에 금리 인하 시그널이고요. 그렇게 된다 그러면 장기적인 측면에서 본다 그러면 부동산 시장은 더 오를 수밖에 없습니다. 지금 대출 규제 때문에 잠깐 주춤한 것뿐이지 부동산 시장은 계속 또 오를 수밖에 없는 영역으로 가요. 근데 이게 사실은 부동산 가격이 좀 서울 부동산 가격이 좀 떨어졌다가 사실 빅컷 전에 물론 기대감이 반영된 걸 수도 있지만 부동산 가격이 막 오르고 있었단 말이에요. 그럼 결국은 이제 부동산 가격이 오르면 정부에서 이제 고민했었던 거는 일본의 잃어버린 10년처럼 버블이 터질 것 같다라는 그런 불안감이 계속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대출 규제가 좀 들어간 듯한 느낌이 좀 있는데 이게 한국은행이 결국은 관심 대상이 돼버렸어요. 한국은행도 같이 따라서 내릴 것이냐. 사실 금리 역전이 된 상황이지 않습니까? 원래는 사실 한국은행 금리가 미국보다는 높아야 되는 게 맞는 거죠. 그렇죠? 근데 지금은 낮은 상태로 상당히 오랫동안 지속되어 왔고 그래서 사실은 지금이 역사적으로 처음 보는 시장일 수 있을 것 같아요. 이런 상황에서 가계대출을 우선 쪼였습니다. 가계대출 쪼였는데 아파트 가격도 살짝 내려가는 듯한 모습을 보이고 있어요. 어떤 분들은 뭐 매물이 쏟아져 나올 것이다라는 얘기도 지금 있는 상황인데 어떻게 될까요? 부동산, 서울 부동산 가격하고 금리 인하 한국은행 내리는 거 하고
어떻게 보시나요? 만약에 정부가 이 스탠드 그대로 갖고 가면 예. 그러니까 한마디로 이제 대출 조이기의 정책을 그대로 가고 하면은 부동산 시장은 사실상 오를 수는 없습니다. 아, 오를 수는 예, 없다. 그런데 문제가 그거예요. 네. 그러면 이 정책을 그대로 갖고 가겠느냐? 네. 절대 못 갖고 간다는 거죠. 아. 왜 그러냐면 지금의 대출 규제는요. 서울이나 지방 부동산이나 똑같은 겁니다. 지방 부동산 지금 조금 살아나려다가 지금 다시 무너지고 있거든요. 네네. 그렇게 되면 지방 부동산에 있는 건설업자라든지 기본적으로 건설 쪽은 그쵸. 다 무너져요. 그럼 네. 이거 못 버팁니다. 결국에는 정책의 변화가 또 이루어질 수밖에 없어요. 네. 이번 연도까지는 대출 규제 들어가겠죠? 아마 내년도도 또 다를 겁니다. 또 네. 대출 풀어주기 또 시작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봤을 때 지금까지 그래왔어요. 정부는 네. 계속 그래왔습니다. 그래서 이 정책, 뭐 대출 조이기, 대출 안 나오게 하는, 그다음에 수요를 막고자 하는 것들은 오래 못 간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에는 기조적인 흐름, 금리 인하에 대한 기조적인 흐름이 있기 때문에 이거는 뭐 막을 수 없는 영역이다. 그래서 사실은 조달 금리가 좀 높아서 네. 제가 아시는 시행 시공 쪽도 상당히 어려웠죠. 망하고 있는 상황들이었는데 네. 여기서 대출 규제 들어가고 또 부동산 시장이 좀 화랑이 안 되면 네. 그 기업들이 무너지면서 그럼요. IMF 때 한보 맞습니다. 그룹 뭐 망하는 그런 것들이 좀 나타날 수도 있겠다라는 네. 생각도 좀 들더라고요. 맞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부가 오래 못 가는 거예요. 이게 그 대출 조이기에 대한 사실상 이제 수요 네. 측면에서 본다 그러면 이 수요를 막고자 하는 정책들이 오래 못 가요.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아까 말씀한 것처럼 네. 지방에 있는 건설사들이 무너지면 거기에 있는 수많은 임금 근로자들을 네. 어떡합니까? 그래서 지금 뭐 금리 인하에 대한 기조적인 흐름은 저는 뭐 부동산 시장에 훈풍으로 작용할 가능성은 네. 굉장히 높다라고 생각을 해봅니다. 계속 어려운 얘기들만 계속 하고 있는데 사실은 이제 시청자분들을 위해서 네. 하나만 딱 네. 또 좀 짚고 넘어가자면 한국은행 금리를 인하를 할까요?가 네. 첫 번째 질문이고요. 네, 네. 두 번째는 그러면 네. 이게 인하가 될 테니까 네. 변동금리를 선택해야 될까요? 네, 고정금리를 선택해야 될까요? 일단은 저는 다음 달이죠. 이제 네. 10월 달에 이제 금통위가 열립니다. 네. 우리나라의 금리 결정이 열리는데 네. 금리 인하할 것이라고 보고 있고 아, 네. 0.25%포인트 정도 네. 저는 인하할 것으로 보고 있고요. 네. 그런 이유는 그러니까 두 가지 측면입니다. 일단 내수 경기가 너무 안 좋아요. 아, 네. 그다음 물가를 잡혔습니다. 네. 물가가 이미 잡힌 거 이제는 그거는 이제 거의 끝났고요. 네. 그렇기 때문에 이 두 가지 이유 때문에 내수 경기를 살리려라 하더라도 일단은 제가 봤을 땐 뭐 금리를 인하할 수밖에 없는 경우라 보고 변수는 하나 남아 있죠, 당연히. 네. 아까 말씀하신 가계 부채 문제 때문에 네네. 잠깐 머뭇거리겠지만 그건 이미 머뭇거렸고요. 네네. 지난번에. 그래서 이미 이제 제가 봤을 때는 내수 경기 살리기, 경기 부양을 위해서 금리 인하가 단행될 것이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아, 그런데 일단은 여기서 이제 질문 주시는 예. 부분이 그러면 금리 인하가 되면 네. 야 변동금리가 더 좋지 않겠느냐? 그렇죠, 그렇죠. 예, 라고 이제 생각하실 텐데 중요한 건 스트레스 DSR 2단계가 적용이 되고 있고 조지스면 3단계까지 적용됩니다. 내년도에. 아, 그러면 네. 이 스트레스 DSR 2단계 이 가상금리 붙는 거는 고정금리나 주기형 금리 이건 아니에요. 그러니까 변동금리에 영향을 많이 주거든요. 네. 그러니까 변동금리 하시는 분들이 사실상 이제 불확실성을 해소하기 위해서 네. 스트레스 DSR 2단계가 적용이 되는 거예요. 무슨 뜻이냐? 스트레스 DSR 2단계가 적용하는 한에서는 변동금리에 대한 대출 여력이 많이 안 나옵니다. 네. 금액이 안 나와요. 그래서 많은 분들이 애초에요? 애초부터 이제는 덜 나오게 그렇게 짜져 있기 때문에 네네. 많은 분들이 뭐 변동금리 좋냐, 고정금리가 좋냐라는 문제 이전에 내가 대출을 어느 정도 받을 수 있느냐를 먼저 고민하셔야 돼요. 네. 금리가 문제가 아니라 네. 내가 필요한 만큼 대출량이 나오겠느냐라고 네. 봤을 때 고정금리가 더 많이 나오거든요, 지금. 아, 네. 그래서 이런 점에서 봤을 때 이런 포인트를 먼저 보시는 게 중요하다고 말씀드립니다. 아, 그렇군요. 저희는 좀 향후 경제 상황 좀 지켜보도록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저희는 뉴스픽스 첫 번째 주제 마무리하고요. 두 번째 주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뉴스 주제는 배달은 돈 더 받아요. 이중 가격제 확산입니다. 햄버거 배달 시켰다가 깜짝 놀라신 분들 계실 겁니다. 버거 프랜차이즈 롯데리아가 어제부터 매장과 배달 서비스의 가격을 분리 운영에 들어갔는데요. 같은 햄버거라도 배달인 경우에는 매장에서 먹는 것보다 700원에서 세트인 경우에는 1,300원의 추가 금액이 붙게 됩니다. 이중 가격제라고 하던데 이를 도입하는 업체가 늘고 있습니다. 평론가님. 네. 당연히 이제는 제가 만약에 소상공인이고 자영업자고 프랜차이즈 업자라 그러면 저도 이중 가격제 할 것 같아요. 아, 진짜요? 왜 그러냐면 예. 배달 플랫폼과 관련된 비용이 네. 상당합니다. 아. 이걸 계산해 봤더니 거의 매출의 30%를 네. 배달과 관련된 비용으로 빠져나가는 거예요. 아. 생각해 보십시오. 10,000원 벌으면 3,000원이 그냥. 근데 저희 예전에 배달 그냥 그 가게에서 네. 직접 할 때는 네. 이런
이런 문제 없었는데 맞아요. 플랫폼 기업이 생겨서 되게 맞습니다. 편리하고 좋았는데 플랫폼 기업이 커지다 보니까 맞습니다. 갑자기 이게 스스로가. 또 이렇게 되면 안 되는 거 아닌가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배달 플랫폼 기업이 생기면서 사실상 이런 플랫폼에서 플랫폼 수수료가 들어가고 네. 거기에 관련된 수당들이 들어가다 보니까 네. 사실상 이 비용이 커지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오히려 어떤 생각이 드냐면 네. 이 배달 플랫폼에 저는 그렇게 봅니다. 횡포라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물론 이건 저 개인적 생각입니다. 예, 개인적 좀 생각이지만 개선이 좀 됐으면 개선이 돼야죠. 왜냐하면 너무 사실상 수수료가 높다라는 생각을 많이 해보거든요. 이런 점 때문에 사실상 좀 얘기가 나오고 있다고 생각을 해봅니다. 아, 평론가님한테 너무 많은 좋은 얘기를 듣다 보니까 벌써 생생보면쇼 마칠 시간이 되었습니다. 오늘 함께 해주신 권혁중 평론가님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방송이 끝나더라도 상담 접수는 계속되니까요. 변호사들한테 무료 법률 상담 받고 싶으신 분들은 평일 오전 9시부터 6시까지 02557-8295번으로 상담 문의 주시거나 법률방송 홈페이지 법률상담 게시판 또는 아래 하단으로 나가고 있는 이메일로도 접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생생법률쇼 오늘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함께해 주신 시청자 여러분 고맙습니다.